102쪽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네.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이 유증은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예요. 그래서 유언과 증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갑을 유증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을을 수유자라고 불러요. 이는 이 유언에 포인트를 둬서 갑과 을에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자 또는 여기서는 그러면 수증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증여를 받는 자. 이거는 증여에 포인트를 둬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혼용해서 써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다수견해와 판례는 유언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유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갑이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포괄유증. 그 다음에 딱 하나를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이를 특정유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유증이 있습니다. 이때 이 포괄유증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107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처럼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속은 186조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까? 187조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까? 187조. 맞습니까? 민법 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갑 사망 시. 맞습니까? 따라서 갑 사망 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다만 유증의 조건과 기한이 부과되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 그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선 뭘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증자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 그렇죠.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됩니다. 언제?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정 유증은 민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증은 단독행위라고 했죠.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니까 몇 조가 적용이 됩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수유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등기. 그렇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비해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186조에 의해서. 그러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서의 등기입니까? 성립 요건. 그래서 이 포괄 유증은 이 등기가 처분 요건서의 등기로 작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로 작용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 시험에 예전에는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안 했는데 요즘은 출제를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문사 시험에서 주로 나왔었죠. 근데 요즘은 우리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이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건, 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갑의 유언을 집행하는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자를 유언 집행자라고 불러요. 유언 집행자.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유언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유언 집행자가 원칙이에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뭐 서류 하나 갖고 공개하죠. 걔가 바로 유언 집행자예요. 유언 집행자.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실 때는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있다면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유언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유언을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게 등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 의무자로서. 그리고 을도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는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이게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공동신청. 이건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요거는 요즘 새롭게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 1번을 보시면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그 자는 등기 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다음 문구를 좀 기억하시죠.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증자가 한 명이죠. 그런데 여러 명이 있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씩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때 을 A, B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왜냐하면 포괄 유증은 상속과 대단히 유사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원 명의로만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상속과 유사한 이 포괄 유증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돼요.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느냐면 이 상속의 경우에는 갑자기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런데 이 포괄 유증은 갑의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맞습니까? 갑의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갑이 을 A, B를 수증자로 지정해 줬죠. 이 의사표시를 좀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갑의 의사표시를 좀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증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를 존중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상속의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갑의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고 전원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증은 갑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죠. 갑의 의사에 의해서 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갑의 의사를 존중해서 요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허용하는 겁니다. 뭐 그런 속뜻이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상속 등기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상속 등기와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과 날짜 나와 있는데요. 등기원인은 유증이 될 테고 날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맞습니까? 따라서 원칙은 유증자 사망 시. 다만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되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뭡니까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갑 사망 시에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유증을 받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상속인 명의 등기를 구태여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를 보죠. 유증의 가등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유증의 가등기. 이따가 보실 텐데요. 이따가 보실 건데 가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좀 확인해 보죠. 이따가 보실 거지만 가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몇 쪽에 있느냐면 116쪽을 보십니다. 116쪽을 보시면 가등기 요건 이따가도 다음 시간에 보겠죠. 가등기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 것. 이 세 가지가 가등기의 요건이에요. 그 중에서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3번을 보시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증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장래 발생합니까? 현재 발생합니까? 장래 발생하죠. 갑 사망 시 또는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발생하니까 유증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장래예요.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가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때는 가등기가 가능하고 이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증은 특히 이 유언은 이 유언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우리 민법에 의하면 유언은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가 가능해요. 어떻게 철회하겠습니까?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다른 의미의 유언을 해버리면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철회가 된 겁니다.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철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회가 가능하죠. 철회가 가능하니까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에요. 따라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철회는 불가능하겠죠. 철회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하고 오라고 저기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지 않아요. 절대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지만 사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철회가 불가능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보통 책에는 이 내용을 다 생략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힘드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류분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유류분도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갑의 유일한 아파트 재산입니다. 다른 부동산은 없어요. 이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는데요. A, B, C 이렇게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하지만 아픔의 강도는 다 다르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처절하게 느껴서, 네. 그래서 이 갑이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유일한 이 아파트를 갑이 C에게 유증을 했더라는 겁니다. C에게만 유증을 했습니다. 그 막내가 제일 이쁘니까 막내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유증을 했습니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이 상속이 이루어질 때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류분이 의미가 뭐냐면 유산으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상속분,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에서 유산으로 상속인에게 반드시 머물러야 될 상속분, 머무를 유자, 남겨질 유자예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직계비속은, 자식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ABC는 법정 상속분이 이만큼이겠죠? 맞습니까? 이게 법정 상속분이에요. 그러면 유류분은 여기에 절반입니다. 이 절반은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돼요.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거 하셨죠? 네,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면 이걸 행사하세요. 유류분. 절반은 반드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C 이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소에 신청이 될 텐데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 C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A, B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유류분의 의미가 뭐냐면 요 재산은 갑이 단독으로 모은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만큼 덜 먹고 덜 쓴 겁니다. 네. 좋은 학원 가고 싶은데 안 간 거고,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안 먹은 거고, 비싼 옷 입고 싶은데 안 사 입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민법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가족의 공동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은. 그래서 이건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갑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상속분, 이를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직계비속은 일반적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가감이 또 이루어져요. 나중에. 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인데 등기관은 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이 C명의 등기를 실행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각하해야 될까요? 네? 해줘야 되겠습니까? 각하해야 되겠습니까? 해줘야 돼요. 이유는 권리의 판단 여부, 존재 여부는 법관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된지 여부를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법관만 판단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행이 됩니다. C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문제는 요 AB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류문건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유류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됩니다. 다만 돌려줘야 돼요. 이걸 네. 그래서 유류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부하셨을 텐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는데 이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가죠. 정, 그 다음에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정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법에서 유인성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인성살, 유인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되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권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정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를 시켜보죠. 말소를 시켜보겠습니다. 5번, 4번 소유권 말소, 4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병의 명의로 회복이 돼요. 따라서 이 병은 다시 설명을 하나 생략하게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을은 소유권이 없죠. 네.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그렇죠. 또한 이 을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등기한 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거 말소돼야 돼요. 그리고 얘도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넘겨준 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따라서 정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제 등기 명의는 병의 명의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니까 이것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자. 따라서 말소시켜야 됩니다. 6번, 3번 소유권 말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을의 명의로. 따라서 이것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7번,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을로부터 을병정 3명이 나왔기 때문에 말소 등기 3번 했죠. 만약에 100명이 나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번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법무사면 돈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말소 등기를 여러 번 하지 말고 곧장 정의 이름에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소유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곧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말소 등기 대신에 곧장 여기 5번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정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정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받아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그러면 이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 행위는 뭘까요? 원인 행위, 등기 원인 행위. 무효 원인을. 요거 무효 취소 해제. 이거 하나만일까? 아니죠. 이것도죠. 이게 뭐가 됐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100명이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그게 다 기록이 돼야 돼요. 등기부에. 그게 다 원인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 날짜는 뭐겠습니까? 무효취소 해제된 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날,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따라서 그 많은 날짜를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아예 기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딱 고안해냈지만 날짜만큼은 고안을 못하고 다 기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기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 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기록할 수가 없는지를. 그렇죠. 네,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록상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기록상.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예전에는 기업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기업자. 뭐 같은 뜻이에요. 사업을 일으키는 자, 사업을 시행하는 자, 기업자, 사업 시행자 같은 뜻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는 거,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를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를 뭘 들었습니까? 공익적 목적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요 갑의 토지를 강제로 뺏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법원 청사를 짓겠죠. 대법원 청사를 이렇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보다 선순위자가 이 토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가 선순위 권리.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뭐 이런 선순위 권리를 A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A가 선순위자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이거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는요. 원칙은 승계 취득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승계 취득과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원시 취득.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은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 근데 이 승계 취득은 전 소유자가 갖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이를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만약에 이 취득이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면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하니까 전 소유자는 이러한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가진 상태죠. 그러면 이걸 승계 취득한다면 요 을도 이러한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게 돼요. 선수이자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됩니다. 원시 취득은 하자가 다 치유가 돼요. 즉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있게 됩니다. 이때 승계 취득은 전 권리자는 다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은.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지만 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취득은 수용한 날, 수용기일 취득하게 될 겁니다. 187조에 의해서. 그렇죠. 이때 이 취득한 권리를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까? 없는 것으로 봅니까? 없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없다면 당연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만들 겁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렇죠. 등기부가 없다면 보존등기 통해서 등기부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복잡한 과정. 먼저 이게 다 말소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소돼야 되겠죠. 감명의 등기. 다 등기가 말소가 돼야 돼요. 등기부가 있는 경우 기존의 등기의 내용을 전부 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폐쇄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영구 보존해야 돼요.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폐쇄 등기 기록 또는 폐쇄 등기부라고 부르는데요. 폐쇄 등기부는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일도 복잡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러한 형식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전부 다 말소 등기한 다음에 폐쇄해놓고 영구 보존하고 그리고 새로 보존 등기 시청에서 새로운 등기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지 말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등기부가 있을 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의 이름이 살아 있어야지만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갑명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말소해야 되겠습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까? 말소해서는 안 돼요. 원시 취득일지라도 갑명의 등기는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게 살아 있어야지만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간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이라는 건 똑같아요.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보존 등기 형식을 취하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건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원시 취득이어서.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요 시점은 수용 기일입니다. 수용한 날. 그러면 이 수용 기일날 물건이 을에게 넘어가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 시점부터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소유권자는 을이에요. 사업시행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같습니까? 네? 갑인가요? 을일까요? 갑이죠. 왜 을 이름의 등기는 요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는 갑의 등기 명의로 되어 있죠. 갑이 요 시점에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수용 기일 이후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죠.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병 명의로 각종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권리가 없는 갑이 해준 등기죠. 따라서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겁니다. 즉 갑의 명의의 등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등기를 실행할 때 내버려 둘까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이 등기 실행할 때. 네? 만약에 이 등기를 갑명의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면 을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갑의 등기는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고 수용기일 이후에 나타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까요? 원시취득. 그렇죠.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요 을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원시취득이니까. 그러면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 이유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한 이유가 뭡니까? 원시취득이라 직권 말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 책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존속을 인정한 관리에 관한 등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재결은 재판과 유사한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법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하고 있는데 등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존속을 인정하는 권리인데 등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 절차에서. 그렇죠.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요. 이쪽은 A가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줬고요. 이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자이면서 지역권자로서 통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청사를 짓고자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근무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를 통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헬리콥터 타고 나가야 됩니까? 헬리콥터 타고 나가야 돼요? 아니죠. 네, 여기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수용됐을 때 직권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수용되는 토지가 승역지란 얘기입니까? 유역지란 얘기입니까? 요역지라는 뜻이에요. 유역지가 공익적인 토지가 되기 때문에 승역지에 대한 권리를 말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게 네,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 B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죠. 갑 사망 시에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B, 등기원인은 상속.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무권리자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상속 등기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상속인 요 B에게 보상금이 지급할 테니까 공익적 목적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기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의 상속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을 방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의 말소는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네?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말소도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을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을이 시행되는 등기가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고 회복도 단독이라고 그랬죠. 을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때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가 됐고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수용 절차가 실효됐을 때.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수용 신청인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네. 소유권 보존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실행될 때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를 보시는데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필 정보는 언제 첨부하는 겁니까? 공동 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등기필 정보죠. 근데 이 수용은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등기필 정보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상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했죠.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미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말소 보시면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말소. 왜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말소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졌건 이전에 이루어졌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직권말소.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원시취득으로 직권말소. 맞습니까? 네. 3번 수용의 날 이전이든 이후에 격려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기 모두 직권말소.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건 왜 직권말소? 원시취득.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합니까? 원시취득이지만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그자의 등기 명의를 이용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의 날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말소하지 않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한 관리 등기. 이것도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렇죠. 보존 등기의 말소는 단독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는 공동 신청. 그렇죠. 판매 특약 등기를 보실 건데요. 판매 특약은 민법에서도 하셨을 테니까 좀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매특약은 돈을 빌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돈을 빌리는 용도로. 갑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런데 돈을 빌리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부모님이 빌리는 것으로 망했기 때문에 돈 빌리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파트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 전에 롯데 당첨이 된 친구니까 사줄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또 부탁합니다. 내가 돈 생기면 다시 살 테니까 반드시 나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것을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도담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아파트 사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다 사줄게. 뭐가 성립된 겁니까? 매매. 나중에 내가 다시 살 테니까 반드시 나한테 팔아달라. 알았다 너한테 꼭 팔게. 뭐가 성립된 겁니까? 환매특약. 결국은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사오겠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환매특약을 사용합니다. 이를 매도담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때 주종을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입니까? 이게 주고 이게 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환매특약도 같이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갑과 을에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환매특약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 환매특약은 물건이 아니니까 원칙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환매특약만에 의해서 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환매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 이 환매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렇다면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매권은.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네.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게 가등기예요. 따라서 물권이 될 수 있는 권리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가등기 하겠지만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한다고 했죠. 물권 변동의 본등기 하기 전에 계약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보통 가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건 형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성권. 갑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환매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건 형성권이에요. 가등기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환매특약만에 의해서 갑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데요. 환매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환매특약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환매등기라고 불러요. 환매등기 전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환매등기는 가등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갑은 환매권을 취득했고 그 환매권은 다른 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환매등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은 갑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을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환매는 다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는 뜻이에요. 환매가 체결이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부터 갑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 형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형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세 개의 등기가 나타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대항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대항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이.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고 환매특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요 두 가지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 민법의 취지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지켜야 되겠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 신청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환매 특약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재매매 예약 이렇게 불러요. 동시에 체결될 때만 환매 특약,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 예약. 이게 동시에 신청이 돼야지만 환매 등기가 가능해요.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뭘 할까요? 가등기 합니다. 담보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체결되면 이게 매도 담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이 두 개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접수번호는 같을 겁니다. 맞습니까? 접수번호가 같으니까 순위는 어쩔까요? 순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순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주종관계를 판단할 때 어느 게 주입니까? 매매. 그리고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게 주등기 할 테고 환매등기는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지만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별개로 작성합니다. 별개로 작성하기 때문에 번호가 따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와 차이가 있냐면 신탁등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탁등기는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는 별도의 순위번호가 없어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개의 신청 정보로 별개로 신청 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다만 순위는 같기 때문에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하게 돼요. 신탁등기 할 때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이 환매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한다면 이 간명의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라고 한다면 환매권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등기를 이전해야 되겠죠. 다른 자에게. 그러면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됩니까? 부기의 부기. 그렇죠. 환매등기를 한 번 더 나가야 되니까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아직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기 전이죠. 소유권자는 누굴까요? 갑. 그 다음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네?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갑이죠. 그 다음에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네? 여기 써놨죠.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을이죠. 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을은 인감 증명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환매 등기는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요.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 신청이라고 했죠.
그러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을명의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을은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을명의로 등기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갑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자죠. 맞습니까? 그리고 갑은 환매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환매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구태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유권자가 가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게 가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죠. 네,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환매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환매등기의 가등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할까요? 갑이 A와 환매권의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A는 환매 등기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환매 등기 이전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등기가 가능해요. 환매 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지만 환매 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매 등기 이전에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까지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 테고.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106쪽을 보시면 환매특약의 등기가 나오죠. 거기 둘째 줄 보시면 환매특약의 가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매권은 형성권이고 환매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매등기의 가등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환매등기 이전에 본등기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환매등기 자체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환매등기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 동시신청이라고 했죠. 하지만 신청 정보는 어떻게 작성한다고요? 별개로 작성합니다. 신청인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신청 정보의 기록상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별표 치셔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등기 실행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다 민법에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 환매권의 이전 등기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에 부기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환매 대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환매권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불이익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환매 대금이 처음에 10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매 대금을 7억으로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환매권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불이익이 될까요? 이익. 왜요? 10억 원을 지급하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젠 7억 원만 지급하고 찾아올 수 있죠. 따라서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변경 등기의 등기 권리자가 될 거예요. 거꾸로 환매 대금을 증액한다면 환매권자에게 불리하죠. 10억 갖고 찾아올 수 있었다가 15억을 지급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죠. 네, 따라서 이건 환매권자에게 불이익이 될 겁니다. 환매 기간을 단축한다면 환매권자에게 이익일까요? 불이익일까요? 돈 주고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죠. 불이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환매권 행사 보시고요. 뭐 나머지는 다 민법 지식으로 묻는 거니까. 네,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이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이건 쉬었다 가겠습니다.